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경매일처를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세요. 자, 가액 X가 있는데 이 시가 10억입니다. 이 부동산에 질문 전세권자 을이 있어요. 계약전 2년에 가액의 전세금 3억 지급했죠. 그 다음 근저당권자 비용이 나오고 다음 대양록 갖춘 임차권자 정이 나와요. 2년에 3억 지급했고 갑과 계약했죠. 다음에 저당권자 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총 4명입니다. 그래서 이 을과 정은 갑과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X는 아파트는 아니겠죠? 아파트가 아니니까 전세권자도 있고 임차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경매가 나왔다. 경락을 받으려면 이걸 권리분석 해야겠죠. 먼저 말소기준 권리. 몇 번이 말소기준 권리죠? 최선의 저당권. 2번이 말소기준 권리라 거기부터 분유법 제어가 다 지워요. 그럼 분유법 없죠? 여기부터 지우면 권리분석 끝입니다. 그럼 뭐만 살아남았죠? 전세권 살아남았죠? 경락인이 이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을을 못 쫓아낸다. 을을 못 쫓아내요. 그리고 을 나중에 나갈 때 경락인이 3억을 내줘야 됩니다. 이건 책임 안 져요. 이게 30억이든 300억이든 경락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경락인은 뭐만 인수하죠? 3억만 인수한다. 그럼 이게 경매가 나오면 자 1차 매각기를 1월 5일 날 감정평가 했더니 10억의 감정평가에서 10억의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날 10억 이상 적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날 10억에 적어내면 나중에 또 3억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13억의 상꼴이 되죠. 근데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아무도 경매장에 입찰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상이죠. 이 유찰됐다, 미끄러졌다. 왜 유찰됐죠? 금액이 높으니까. 그럼 이 금액을 깎습니다. 2차 매각길에. 한 20% 깎아서 8억이다, 8억. 그럼 이날 8억 이상 적어내야 되는데 이날도 아무도 안 와야 정상입니다. 8억에 서더라도 3억 내줘야 되죠. 그럼 11억의 상꼴이라 이날도 아무도 안 와서 유찰됐다. 그럼 다시 이걸 처감하는데 보통 20% 깎거든요. 그럼 20% 깎으면 얼마죠? 계산 안 되죠? 빨리 안 되니까 그냥 6억이라고 가정해요. 그냥 원래 6억 아닌데 6억이라고 가정해요. 어차피 우리 산수 다 못하니까. 그럼 6억이라고 가정하면 이날 6억 이상 적어냈는데 이날 사람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7억을 적어내고 B가 6억 5천, C가 6억을 적어냈다. 이 사람들은 경매장에서 장난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되죠. 입찰 보증금은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의 10%에서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6천만 원 다 냈을 때 그럼 A가 1등 났죠. 그럼 A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랍니다. 가장 높은 가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 그럼 B씨는 떨어졌죠. 그럼 B씨는 6천만 원 찾아서 집에 가면 됩니다. 집에 가면. 근데 이 B씨는 이 B씨는 집에 가도 되지만 차순위 매수 신고랑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락인이 A가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을 안 내면 경매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하지 말고 우리가 경매받은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금을 뺍니다. 그럼 얼마죠? 6억 4천입니까? 6억 4천을 초과한 수 있어요. 그래서 C는 못하고 B만 선택할 수 있다. B만 가능합니다. C는 못합니다. 아무튼 이제 A가 1등 났잖아요. 그럼 A가 잔금 내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6천 냈으니까 6억 4천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7억을 다 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그 7억을 이 소멸되는 사람들에게 배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소멸되는 권리에게 배당해 준다. 7억을.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경락대금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지워졌죠? 이건 경락인이 별도로 인수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7억에 손대는 거 아닙니다. 이 을은 남은 기간 조매하다가 기간 끝나면 A에게 별도로 3억을 받고 나가요. 근데 A가 3억을 못 내주면 이 을이 다시 A 부동산 경매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락대금은 소멸되는 사람들이 받아간다. 이게 이제 배당순위. 아까 배당순위
경비 최당우 외웠죠. 그 순입니다. 이 중에서는 얘 우선면제 있죠. 얘가 3억을 다 받아요. 3억. 그럼 4억 정도, 약 4억 남죠. 이 청이 우선면 조건이 있다면 3억 받고 1억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선면제 없잖아요. 그러면 무가 5억 중에 4억을 받고 이렇게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럼 무는 1억 못 받았죠? 정은 10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된다. 만약에 근데 최고가 왼신고인이 잔금을 안 내는 수가 있어요. 그날은 7억이 받았거든요. 7억에. 근데 이 동네 가서 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현재 8억에도 거래가 안 된대요. 8억에도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 안 내는 겁니다. 대신 이 사람이 잔금 안 내면 보증금 6천만 원 안 돌려줍니다. 이거 포기하고 안 내는 겁니다. 포기하고. 또는 돈을 내고 싶어도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출이 안 나오네? 그럼 못 내는 겁니다. 경매가 나가게 돼서 그때 재매각 갑니다. 재매각. 그래서 이제 재매각 기일을 다시 정해요. 이때는 종전 매수 가격을 최저 매각가를 정업하지 않습니다. 깎지 않아요. 이 금액이 높은 게 아니라 A가 개인 사정 돈 안 낸 거라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날 다시 1등이 나오면 돈 내면 소유권 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자, 이제 근저당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서는 자 323페이지 중간에 09번 근저당권과 공동저당권 나오는데 저는 공동저당권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거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오고 엄청 어려워요. 문제도 엄청 깁니다. 이걸 안 해야 합격이에요. 저는 두 군데 포기한다 그랬어요. 공동저당과 집합건물법 이걸 안 해야 합격합니다. 이걸 시간에 다른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1번 패스 X 지워버리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25페이지 상단에 2번 근저당권 있습니까? 여기를 합니다. 공동저당 안에 합격은 됐어요. 자, 이제 특정 확정 채권이 있죠. 이걸 위해 저당권이 나왔고 불특정 불확정 채권에 서 나온 게 근저당입니다. 법이론상 이걸 위해 저당권, 이걸 위해 근저당권. 근데 실제에서는 아까 전 시간에 실제에서는 둘 다 그냥 다 근저당 해버립니다. 왜냐면 채권자에게 이게 유리하니까. 근데 시험은 법이 이론대로 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에 나오면 확정 채권을 가정에 푸셔야 되고 근저당이 시험에 나오면 불확정 채권을 가정에 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불확정 채권이 어떻게 나온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대리점이고 을이 본사인데 둘이 물품 공급계약, 신발 공급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자, 본사에서 신발을 외상으로 대줘요. 소비자에게 판돈으로 외상값을 조금씩 갖고 다시 외상으로 신발 내주면 소비자에게 팔아서 조금씩 외상값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점이 돈을 안 갚으면 본사 부도나니까 본사는 채무자, 대리점 부동산을 잡아야 돼요. 근데 외상값이 얼마일지 모르죠. 그 불확정적인 외상값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정해야 됩니다. 근데 결산기는 꼭 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2년이라고 정했다 해보세요. 꼭 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죠. 기간 정해야 한다 틀렸더라고. 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정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것도 물건이라 등기해야 되니까 갑소유 부동산에 등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저당 등기는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그리고 근저당권이라는 취지까지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근저당이라는 취지 등기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근 이 글자 쓰란 말이에요. 근 안 쓰면 그냥 저당권이니까 근 한 글자 썼죠. 이게 근저당권이라고 밝힌 겁니다. 둘 다 등기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신발 외상으로 대주죠. 처음에 5천만 원 대주고 1억 대줘요. 현재 값 빚이 1억 5천인데 값이 돈 다 갚아버립니다. 0이 됐다. 또 빌리고 또 물건 대주고 이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하죠. 이걸 제가 좌표를 나타내 보면 X축, Y축에서 이 기간 2년 결상이 정해놨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 3억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갑 채무가 5천에서 1억 5천 늘어나죠. 5천에서 1억 5천 됐다가 일시 0이 돼요. 계속 증가하면 갑니다. 그럼 이날 결산하기로 했죠. 이날 채무가 2억 5천이라면 갑은 2억 5천을 변제하면 소멸청구할 수 있죠. 근데 채무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채권자 을은 부동산 경매 청구해서 2억 5천까지 우선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채무가 3억 5천이래요. 그럼 채무자는 최고액 주장 못한다 그랬죠?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해야만 소멸청구할 수 있습니다. 3억 5천을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하더라도 얼마까지 우선면제 받죠? 3억까지. 아까 채권 최고액까지만 우선면제 받는다. 5천만 원은 못 받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이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채권 최고액은 우선변제 한도액을 정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300의 실조가 있는데, 자, 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불허해서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 경우에 그 확정될 때까지 채무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이 말입니다. 아까 5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채무가 일시 아까 0이 됐죠. 그럼 자, 지난주에 보통 저당권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죽거든요. 근데 근저당권은 일시 채무가 일시 소멸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죽지 않습니다. 이걸 부종성화나 그래요. 그게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죽지 않는다. 그 다음 이 하나의 채권 1억 5천 채권을 병한테 이전 양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엄마가 집 나가면 저당권 자식도 따라간다 했거든요. 근데 근저당권은 하나하나 채권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권이 개개의 채권이 넘어가도 근저당권은 병에게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이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이걸 수반성 완화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아까 전 시간에 했죠. 전 시간에 채무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다고 했죠. 이게 작년 정답입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피담원칙 확정이 중요한데, 자, 아까 특정 채권 확정을 위해서 보통 저당권, 불특정을 위해서 근저당권. 그럼 자, 근저당권에서는 채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가 없죠. 얼마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언젠가 채권이 확정되겠지, 그걸 가정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확정되면 근저당권이 보통 저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근저당원이 확정,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인지 확정돼야만 그 돈을 갚는 거죠. 그럼 자, 확정 사유가, 자, 근저당권의 피담원 채권은 설정계획에 정한, 아까 제가 2년 정했죠. 2년 결산기나 2년 만료, 다음 경매 신청이나 또는 기본계약 해지 등으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 첫째기 존속기간을 정했죠? 결산기 아까 2년 정했잖아요? 정한 경우 그때는 원칙적으로 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 그때 확정되지만 예외적 이 경우에도 자,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권이 없네요. 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그럼 채권도 없어 거래도 안 해. 그럼 더 이상 지속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전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설정자는 해지하고 설정등기 말총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끝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기간 정했죠. 원칙은 그 기간 도래한 때 확정된다. 예외적으로 거래가 앞으로 없을 거다. 그러면 도래하기 전이라도 소멸청구할 수 있다. 근데 기간을 정할 필요 없다 했죠. 기간을 정함이 없는 때는 언제든지 해지하고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한 때와 안 정한 때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이
시험에서 중요한데, 자, 갑부동산에 근저당권 을이 있는데 밑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어요. 그냥 저당권이든 뭐 근저당권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선순위 근저당권을 물어봅니다. 선순위 을 채권을 물어봐요. 그럼 자, 을이 스스로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면 그날 을 채권이 확정된다. 확정됐는데, 확정됐죠? 근데 경매를 취하더라도 이미 확정됐잖아요. 경매만 중단했지 이미 확정된 효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는다. 근데 을보다 아랫사람이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중단될지 모르니까 경매가 다 끝나서 경락대금이나 즉 매각대금 완납 시 누구 채권? 을 채권이에요. 병채권이 아닌 누구 채권? 선순위 을 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확정 후 채권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확정 후에 생긴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어요. 근데 그 채권 이자나 지연 손해금이 확정 후에도 발생하면 이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해집니다. 그래서 채권이 확정 전에 생겼는가 확정 후인가 잘 비교하세요. 그 다음 이제 채권이 확정 전이라면 변경이 가능한데 채무 범위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채무나 채무자인데 이걸 변경했네요. 변경. 그럼 당연히 변경 전 것이 아니라 변경 후 것이 담보되겠죠. 둘 다 담보됩니까? 안 그러겠죠. 당연히 변경 후 것이 담보될 것이고 변경 전 것은 담보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담보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권을 마치겠습니다. 물권 14문제 나오죠. 지금까지 판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계약법 갑니다. 자, 책은 일단 327페이지 중간에 네모 3번 공동 근저당권 안 합니다. 공동 저당 안 한다 해서 X. 그 위쪽까지 보면 됩니다. 이제 넘기시면 이제 329페이지 계약법 드디어 계약법 갑니다. 계약법. 이제 329페이지 계약법입니다. 자, 이제 계약법에서 자 물권과 당사자가 서로 다르면 이 약정 원칙 무효죠. 왜냐면 이건 대부분 강행 규정이라 약정 무효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하실 계약법은 계약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약정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 그러면 계약법은 제일 마지막에 임대차가 나오는데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이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임대차 앞까지는 다 임의 규정.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 임의 규정. 다 임의 규정이에요. 오늘 다 임의 규정. 그래서 약정이도 우선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 종류가 있는데 이건 가볍게 들어옵니다. 자,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이란 민법에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비전형은 민법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무명. 그럼 전형계약이 자 민법에 총 15개가 정해있거든요. 15계약이 있거든요. 민법이 있으면 전형. 민법이 없는 게 수십만 개 가능하죠. 계약자의 원칙. 그걸 다 비전형이랍니다. 그럼 자 민법에는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딱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15개 중에 나머지 12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없고 이 15개 중에 이 3가지만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만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의 정의 뭐죠? 중개사법에서 중개의 정의 뭐예요? 중개의 정의 이래 나오죠. 첫째, 법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네 번째, 알선하는 거 나오잖아요. 저 똑똑하죠? 중개 정의 4가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써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로 쓰십니다. 그럼 이 3가지 자 특징을 시험에 잘 모르는데 이 3가지는 다 분료식 계약이고 납성 쌍무 유상 계약입니다. 그럼 분료식 반대가
요 식이고 낙성반대가 뭐죠? 불낙성? 요물. 쌍무반대가 편무, 위상반대가 무상이죠. 그래서 외워둡니다. 이걸 불낙이 싸요, 불낙이 싸요 외웠다가 이건 1초 만에 딱 푸셔야 돼요. 1초 만에. 불낙이 싸요 외웁니다. 그럼 자, 외웠죠? 자, 그럼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는데 쌍무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다. 편무는 일방만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자, 쌍무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도급계약도 쌍무죠. 일을 하고 돈 받잖아요. 근데 편무계약은 한쪽 편만 의무가 있죠. 증여는 한쪽만 줘야 돼요. 공짜로 빌린 거라 공짜로 빌렸죠. 한쪽만 주는 거예요.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건데 주차장에 차를 맡기면 돈 받죠. 돈. 그게 유상 임치. 친구한테 물건 맡기면 돈 안 받죠. 무상 임치. 좀 이따 보겠지만 현상 광고는 편무계약입니다. 현상 광고. 현상 광고란 예를 들면 자식처럼 키우는 애완견을 잃어버렸다. 애완견. 그럼 애완견 사진을 벽보에 다 붙이고 뭐 200만 원 드린다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광고. 그게 현상 광고입니다. 현상 광고. 이건 좀 이따 편무라고 나와요. 좀 이따. 이게 시험 범위 아닌데 시험에 나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쌍무계약에서만 여기 쌍무에서만 동시행한명권과 유효무담이 나옵니다. 여기 편무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쌍무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쌍둥이입니다. 그럼 시험은 다음 중 위험부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런 편무 찾으면 답인 겁니다. 쌍무만 나오니까 쌍둥이 오세요. 자, 그 다음 유상과 무상인데 유상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무상은 공짜 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유상 쌍무는 자 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데 모든 쌍무계약이 유상계약이다와 거꾸로 모든 유상계약이 쌍무이다. 1번, 2번 뭐가 맞죠? 일단 1번이 맞아요. 1번. 그래서 보세요. 생유 맞아요. 여기는 유가 면 틀립니다. 생유가 맞다.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닌데 또 내거든요. 그래서 생유 맞고 유시장 틀렸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상광고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근데 현상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예요. 편무. 그러니까 유상 중에 편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유상이 쌍무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외워요. 내 친구 현우, 나는 내 친구 현우 편이야. 나는 현우 편, 다시 나는 현우 편이야. 네 편 아니야. 나는 현우 편. 일단 외워둡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유상과 쌍무 차이가 뭐죠? 유상과 쌍무? 쌍무는 양쪽 다 의무가 있다. 유상은 대가적 의미가 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그러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유상계약이만 일단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 담보책임 등이 교환, 임대차에 준용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래서 지금부터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이 어떻게 다른가 좀 보겠습니다. 이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탈옥소 신창원 아세요? 탈옥소 예전에 신창원 모른다세요? 아는 분은 옛날 분. 이게 십몇 년 전에 옛날 분이에요. 알아도 속으로 모른다세요? 그래, 나이가 어리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신창원이 타러 가니까 현상광고를 신창원 소재를 재보면 현상금 주겠다 그러고 현상광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 전라남도 목포시 지하에 있는 지하에 호프집이 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럼 신창원이 맞은가 가봐야겠죠. 가봤더니 신창원이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근거했다. 그럼 이제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현상 광고는 요물 계약이에요. 제가 신창원 찾아줄게요. 성립하지 않아요. 신창원을 딱 찾았죠. 그래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 낙성이 아닌 요물 계약이에요. 다음 잘 보세요. 자, 계약의 쌍무인가 편무인가는 계약 성립 시점만 따집니다. 이제 계약 성립하면 제보자는 할 일 없죠. 이제 누구만 할 일이 있어요? 경찰청만 돈 줄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면 제보자는 할 일 없죠.
경찰청만 할 일이 있죠. 그걸 편무계약 그래요. 그러니까 쌍문가, 편문가는 계약 성립 시점만 따집니다. 이제 제보자 할 일 없죠. 할 일 없죠? 경찰청만 돈 줘야 되죠. 그게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원 잡았잖아요. 잡았는데 또 놓쳐버렸습니다. 또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청이 현상금 주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죠? 자기들이 놓쳐놓고. 그러니까 제보자가 법원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했더니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뭐라 할까요? 당연히 돈 주라고 했겠죠. 당연히 돈 주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있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돈 안 주니까 판결해서 주란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유상과 무상. 유상과 무상은 이 계약 전 과정을 다 따져요. 제보자가 그냥 돈 받아요. 그냥 돈 받으니까 뭔가를 했습니까? 신청원에서 잡히면 맞아 죽었겠죠. 맞아 죽을 각오로 제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돈 받죠. 이처럼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계약 전 과정을 다 따져봤더니 뭔가 하고 받죠? 그러니까 이건 유상계약이에요. 반면 쌍문가, 편문가는 계약 성립 시점만 따져요. 따라서 아까 현상광고가 유상계약이면서 편문에서 현우편, 나는 내 친구 현우편 이러겠죠? 현우편. 그리고 자 요물계약, 아까 요물계약 했어요. 그럼 낙성계약은 대부분 계약인데 요물계약이 다음 주에 할 계약금 계약과 방금 오신 현상광고. 그래서 현상광고는 결론. 유상, 편무, 요물계약이라 다시 외워요. 나는 친구 현우 편이요. 이렇게 나는 누구 편? 현우 편이요. 외워도 됩니다. 시험 범위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세요. 난 현우 편이요. 외웁니다. 자, 이제 계약 성립은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첫째, 청약과 승낙이 합체할 수 있고 교차 청약 의사 실현이 있는데 청약 승낙의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자, 그럼 청약과 승낙이 합체하려면 첫째,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고 당사자가 일치해야 돼요. 이걸 객관적 일치, 이걸 주관적 일치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X부동산이 있는데 자,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하니까 우리 크게 3억에 살게라고 했다. 그럼 이게 일치했죠. 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근데 이번에 갑이 3억에 살래 그랬거든요. 우리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변경을 간 승낙이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청약을 효력을 상실하고 다르니까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단 성립하지 않지만 이 변경을 간 승낙을 새 청약 볼 수 있어요. 즉 2억 8천에 팔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그래 2천 깎아줄게. 2억 8천에 팔게 그러면 이제는 계약 성립합니다. 2억 8천에. 이게 이제 534조가 있는데 자 승낙자 을, 승낙자 을이 청약에 대해서 첫째 조건을 붙이거나 둘째 변경을 가했다. 저는 변경을 가한 걸 들었죠. 승낙한 때 그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새 청약에 다시 이제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갑이 을에게 3억에 살려고 그랬는데 지나가는 병이 3억에 산대요. 계약 성립합니까? 내용은 일치해도 사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당사자까지 일치해야 성립합니다. 이거 원래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가장 친한 친척이라 2억 깎아준대. 병이 산다면 곤란하죠?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청약 승낙의 법적 성질을 모르면 자동 판매기 개발했죠. 자판기는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하죠. 자, 그럼 청약은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된다. 자판기에 300원, 500원 써있죠. 그리고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 반드시. 자판기에 가격 안 써있는 거 본 적 있나요? 다 써있죠. 반드시 확정적입니다.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행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할 수 있다. 그럼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OX 뭐예요? X. 고민하지 마세요. 아까 했잖아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더라. 뭔지 몰라도. X. 자, 그 다음 승낙. 승낙은 불특정 다수행위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와요. 자판기도 2대면 동전 여기다 넣고 이건 누르면 커피 나와요. 정신병원 가야겠죠? 동전 여기다 넣으면 이걸 눌러야 되죠. 그러니까 승낙은 옆 자판기 아니에요. 그 자판기입니다. 그 청약자, 그 자판기, 옆 사람 X, 다른 사람 X, 그 자판기죠. 두 개를 잘 알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낙 자유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하면 갑이 청약자, 을이 상대방이죠. 그럼 을은 청약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없습니다. 그냥 개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있다면 우리 눈 뜨고 못 다녀요. 터미널 가니까 자판기 50대가 청약이에요. 그럼 버스 보내고 50번 안마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죠.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쓱 지나간 걸 가장 무식한 표현으로 개무시한다. 가장 유식하게 회답할 의무 없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유식하게. 이 말은 대법원이 쓴 표현. 대법원이 유식하게. 이건 제 표현, 무식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이 그럽니다.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상대방을 구속합니까? 청약자가 뭐라고 말하든 구속하지 않아요. 개무시하면 된다. 회답은 없어요.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즉 이런 얘기 들었죠. 감남이 을료에게 오후 3시까지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귄다 그랬어요. 그럼 꼭 가서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돼요? 그냥 개무시하면 되죠.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그냥 뭐라고 말하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안 사귄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회답할 의무 이 단어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것만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회답할 의무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은 확정적이죠. 근데 청약의 유인이란 나에게 청약에 오도록 꼬시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가 구인 광고. 알바 구하 1시간 1만 원 그래요. 내가 광고하면 A가 저한테 와요. 제가 일해도 될까요? B도 제가 일해도 될까요? 라고 나에게 청약에 오는 거죠. 이렇게 청약에 오도록 꼬시는 걸 청약 유인이랍니다. 이해가는 판례가 이제 중요한데 분양의 매매, 상가 매매 광고합니다. 이 상가 건물 전체를 첨단 오락턴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도 가지고 분양 상가 100이요. 한 칸 매수한 사람들에게 일정 수익 보장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분양사무소 몰려와서 분양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데 광고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말만 써있고 시민들이 사인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매계약 사인. 근데 건설사가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들이 이걸 이행하라고 소송을 했죠. 소송. 그때 첫째는 그럼 이 광고 내용이 청약인가 청약유인인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양사무소에 꼬시는 유인에 불과합니다. 뭐가 청약이에요? 계약서에 써있는 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이죠. 안 써있으니까 이건 청약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회사는 광고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 이거 완전 사기다 기망당했다. 그러니까 사기도 아니라 그랬어요. 광고는 약간의 뻥이 있고 계약서 안 써있잖아. 그러니까 사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 우리가 차고에 빠졌나 봐요. 정신이 좀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다. 멀쩡하다 그랬어요. 결국 완전히 당한 겁니다.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분양 광고 나면 첫째 청약 X, 둘째 기망 X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고 차고 X, 청약 X, 기망 X, 차고 X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민법은 대원칙이 투달주의라 111조 청약 승낙도 다 두달주의고 이항의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 계약법이 나오면 의사표시자를 청약자로 바꿔냅니다. 그럼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대로 유효죠. 유효. 청약으로 바꿔냅니다. 근데
발신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무채발, 격승발 기억납니까? 무권들이 최고 발신주의, 계약법, 격지하, 승낙 발신주의, 무채발, 격승발, 무채발, 격승발.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 하시면 돼요. 격승발이 531조가 있는데, 자, 격지하 간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가 격승발입니다. 그래서 무채발, 격승발 외워두세요. 그럼 이제 청약의 구속력이랍니다. 521조에서 계약의 청약은 가로는 원래 없는데 제가 써놓은 거예요. 도달 후, 즉 효력이 생겼잖아요. 그땐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럼 처리하려면 도달 전 그 말이 있어야 돼요. 도달 전이 있어야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아파트가 있는데 갑이 어젯밤에 내 아파트 3억에 살래라고 그랬어요. 우리 밤새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3억에 살게 그러니까 갑이 오늘은 못 팔아 그러더라고요. 그럼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습니다. 이때 성립했어요? 성립했어요? 성립했다. 갑이 청약했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이미 성립했다. 성립한 겁니다. 성립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왜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어요. 성립했다. 이거 핸드폰 녹음했다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성립했다. 자, 이렇게 성립한 거고, 이제 연차 때 승낙이 결국 격승발, 아까 격지하간 승낙은 발신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갑이 X가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개 청약. 내가 3억에 살래? 라고 청약했다. 그 승낙 기간을 정해줬어요. 이날까지 승낙해. 그래서 우리 3억에 산다라고 승낙의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5월 13일날 보내서 5월 17일날 도달하면 계약은 발송일날 성립한다. 격승발. 근데 이번에는 승낙 편지를 5월 19일날 보내서 5월 22일날 도달했어요. 그럼 19일이 중요합니까? 20일이 중요합니까? 20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격승발이랑 무조건 발송일 때 성립한다가 아닙니다. 이 승낙기간 있잖아요. 그럼 승낙기간 안에 도달해야 돼요. 승낙기간 안에 도달한 걸 전제로 해서 보낸 날 성립합니다. 이거 승낙기간 지났죠. 그럼 갑은 이날까지 기다리다가 21일 날 팔아버리거든요. 이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성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528조 1항에서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어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승낙이 연착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승낙이 연착돼서 성립하지 않았죠? 성립하지 않았는데 청약자 갑이 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여기다 다시 갑이 승낙하면 그때는 성립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성립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530조 전 2조니까 528조 들어가죠. 아무튼 그냥 여기 이렇게 무시해요. 그냥 여기부터 연착된 승낙은 그냥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승낙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할 게 자, 이제 승낙 편지를 5월 14일에 보냈었는데 5월 20일에 도달했습니다.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승낙기간 지나서 성립하지 않는다. 단, 여기는 늦게 보내서 늦게 왔지만 여기는 상당히 빨리 보냈는데 늦게 왔네요. 다르죠? 여기 분명히 중간에 뭔가 사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럼 갑은 이날 우리에게 너 편지 늦었다라고 우리에게 연착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갑이 22일 날 편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표 일자가 13일로 찍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야, 너가 상당히 빨리 보냈지만 뭔지 모르지만 늦어서 성립 안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란 겁니다. 그래야 울도 알겠죠. 알려주라. 근데 이 연착 통지를 갑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울 편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계약 성립해버립니다. 언제 성립해요? 격승발 보낸 날 성립한다가 이게 528조 2항입니다. 528조 2항 승낙통지가 전환기간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이 말이죠. 빨리 보냈기 때문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 갑은 지체 없이 상대방 을에게 연착 통지해야 된다. 사망에서 청약자 갑이 전항 통지가 연착 통지하지 아니한 때 승낙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성립한다. 언제? 보낸 날 격승팔 보낸 날 성립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5월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타는 이거 5월입니다. 5월이에요. 몰랐죠? 저도 이제 발견했네. 죄송합니다. 5월입니다. 5월 13일 날 도달 성립한다. 갑자기 제가 흥분했어요. 5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이 오타가 있네요. 자, 이제 기타 방법으로서 교차청약과 의사실현을 보겠습니다. 자, 교차청약은 청약은 다 2달주예요. 그래서 갑이 먼저 예부터 갑이 을에게 내과 3억에 살라라고 편지를 5월 1일 날 보내서 5월 5일 도달하고 을도 3억에 팔래라고 청약 편지가 5월 3일 날 보내서 5월 7일 날 도달하면 다 2달주의라 이렇게 양청약이 다 도달한 때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다음 이제 의사실현은 말 그대로 실현된 때예요. 안 때가 아니에요. 인식한 때가 아니라 실현된 때. 즉 유료 주차장에 사람이 없어서 주차했습니다. 10시에. 근데 관리인이 나갔다 돌아와서 관리인이 내 차를 11시에 발견했다. 그럼 주차는 이때부터 성립하죠. 이때부터. 안 때가 아니에요. 주차한 때, 사실이 있는 때부터 계약이 성립한다. 532조가 청약자 의사표시나 관습부에서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굳이 말할 필요 없죠. 그때는 사실이 있는 주차한 때예요. 안 때가 아니고 인식한 때 아니라 주차한 때 주차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타 방법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 성립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의 목적을 할 텐데 계약 성립 다 봤어요. 이제 여러분 책은 334페이지 주세요. 요약집 334페이지. 이제 상단의 네모 2번 계약 성립 특수 문제로서 1번 계약적을상 과실 책임에서 535조로 써 있습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법률의 목적은 우리가 확가적 다 필요한데 가능받기가 불가능 불능입니다. 지금부터 이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불능. 자, 그럼 불능은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면 갑은 별장 넘길 의무가 있고 을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돈 줄 의무가 있죠. 근데 별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별장은 지고사 하나이기 때문에 갑은 별장을 넘길 수 없으니까 별장 넘길 채무가 불능이 되는 거죠.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인데 이게 무효고 이게 유효죠. 우리가 휴했잖아요. 휴.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갑은 더 이상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별장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갑은 더 이상 어떤 행동을 못 합니다. 여기서 같이 죽었거나 살아있어도 별장은 넘길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을은 매매대금 의무가 있는데 을은 매매대금 줘야 됩니까? 별장이 없어졌는데 을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을은 매매대금 줘야 돼요? 안 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장이 없어지는데 없어졌죠? 을에게 잘못이 없다면 돈 줄 필요 없고 여기에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돈 줘야겠죠. 그러죠?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방금 보신 책에서 보신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535조가 문제가 되려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라고 써놨어요. 무효입니다.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여기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문제가 되고 계약은 체결에 써야 돼요. 즉 무효 취소가 나오려면 계약은 체결에 써야 돼요. 그리고 매도인의 과실이 있고 책임은 신뢰손해인데 그럼 누구 신뢰를 보여요? 매도인의 상대방이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 신뢰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결론을 적었습니다. 다음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는데 이때는 채무자에게 고의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죠? 자 보세요. 매매는 쌍무계약이라 아까 돈 줄 채무자, 소유권 넘길 채무자인데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고 별정이 없어지면 이 채무가 불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능에서만 물건 가진 자를 채무자 그래요. 불능에서만 물건 가진 자를 채무자, 매수인을 자동으로 채권자랍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있는가 봐요. 매도인에게 고의가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이행불능이고, 그럼 우리가 의리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대요. 그러면 을도 돈 줄 필요 없죠? 돈 줄 필요 없다. 돈 주름을 면한다.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는데 을이 그 별장을 태웠대요. 그럼 을 잘못했죠. 그때 을은 돈 줄 의무를 이행한다요. 이행한다. 자 보세요. 이 해지라든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있을 때만 나와요. 채무자에게 고의가시 없다면 이 말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정확히 구별해야 되고. 다시 해지나 손해배상은 언제 나온다? 채무자에게 고의가 있을 때만 나옵니다. 없으면 절대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토지를 매매했는데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합니다.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한다. 그럼 수용은 매도인 잘못 없죠. 그때는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채무자 잘못 없으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고 비교하세요. 그 원시효 불능합니다. 자, 가백의 체주도 별장인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거든요. 6월 1일날. 근데 그 별장을 그저께 없어졌다. 그럼 매매계약 당시부터 별장이 이미 불가능이죠. 이게 원시효 불능. 그래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매매한 날 6월 1일날 갑은 그저께 별장이 없어진 걸 알았을까요? 갑도 몰랐겠죠. 근데 갑이 아주 뻔뻔한 사람이면 알고도 매매하러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갑도 몰랐겠죠. 몰랐더라도 매매하러 나올 때 별장이 있는가는 알아는 봤어야 돼요. 몰랐더라도 적어도 알아보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 을은 전혀 모르니까 매매하러 나왔겠죠. 을은 선의무과실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사실 별장이 전에 없어져서 계약은 무효인데 을은 그 사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유효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고 오면서 집에 오면서 잔금 대출을 받고 이 별장 창문이 커요. 제주도 창문에 딱 맞는 특수 커튼을 다 지어야겠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네. 사실 별장이 그저께 없어졌대요. 그럼 을은 하늘이 노랗죠 이제. 자 그럼 사실 계약이 무효인데 을은 그 사실 모르고 계약을 유효라고 신뢰하고 괜히 돈 들였죠. 이걸 신뢰손해 신뢰. 이걸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그러니까 대출금 갚으면 되지만 중도 상환수수료 나와요. 커튼 찢어버려야겠죠. 이때 발생한 손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그랬죠. 이행이익. 그래서 보세요. 이 원시효 불능문차 계약 체결할 때 갑이 과실 있죠. 그럼 무과실인 자에게 이 신뢰이익을 책임지는 겁니다. 과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535조 1항 목적이 불능한 경우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이라는 받은 손해, 신뢰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항이 상할수. 전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부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선무효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과실 요합니다. 무과실 요한다. 그럼 자 정리하면 이건 535조가 적용되려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슨 사유 무효?
오직 원시효 불능 무효일 때만 인정돼요. 다른 사유의 무효라면 인정 안 됩니다. 다음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다음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고 책임은 신뢰손해고 상대방 매수인은 선의무과실이다. 그래서 결론 535조가 적용되려면 두 사람 상태가 서로 달라야 돼요. 한 명은 알았거나 과실, 한 명은 무과실. 그래야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 게 535조입니다. 둘 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 인정 안 돼요. 둘 다 무과실이어도 책임 인정 안 된다. 한 명은 알았거나 과실, 한 명은 무과실일 때 무과실인 자가 책임 묻는 게 535조고 이건 계약은 체결됐어야 된다. 그럼 자, 지금 별장이 불타서 불능이죠. 그럼 불능 그러면 원칙 전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줍니다. 별장이 다 탔겠죠? 타다 말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불능은 다 뭐다?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은 일부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자, 일부 불능은 이렇게 일부라고 써줘요. 그냥 불능은 다 원칙 전부 불능. 그럼 이제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자 매매계약을 평당 100만 원에서 수량 지정 매매를 했어요. 평당 100만 원에서 수량 지정 매매해서 200평을 2억에 매매했는데 실제로는 20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이 매매 면적이 20평 모자라다. 그럼 이 계약은 여러분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평당 100만 원에서 2억에 매매했는데 20평이 부족하네? 그럼 가서 20평 가격 깎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유효고 가서 20평 깎으면 돼요. 20평 깎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 공부할 매도인 담보 책임이고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나온 겁니다. 유효니까 이건 유효죠. 따라서 무효 나올 수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유효죠. 유효니까 무효 효과 나올 수 없다. 유효로 매도인 담보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 다음 주도 나올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이건 계약은 체결됐어야 계약은 성립했어야 돼요. 성립도 안 했다면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손해입은 당사자는 535조를 유추해서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대신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란 말입니다. 왜 535조가 아니에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우석대에 있어요. 전라북도 우석대학교에서 을이라는 사람을 사무직원 채용시험에 합격시켰습니다. 을은 취업에 성공했죠? 을이 열심히 놀겠죠. 이제 취업 준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놀고 친구들에게 술도 많이 샀겠죠. 술도 많이 사고 놀아요. 근데 1년 후에 갑자기 고용 못한다고 통지가 날라왔어요. 이런 날벼락이. 갑자기 고용 안 시킨대요. 그럼 을 손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돈좀 많은 술만 사고 1년간 취업할 기회를 상실하고 다 까먹었어요. 1년간 놀았으니까. 손해막심하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죠. 이때 법적 근거가 고용계약 성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고용계약 성립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535조가 아니에요. 이건 계약은 성립했어야 되거든요. 고용계약 성립한 적 없죠. 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750조 불법행위고 535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원시효 불능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이제 10분씩 하시고 후발적 불능하겠습니다. 자, 10분씩 하겠습니다.